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중 분쟁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중 분쟁은 화폐 전쟁이기도 하고 무역 전쟁이기도 하고 이념 전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첨단 기술 전쟁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가령 이 첨단 AI 기술이라든가 전기차 관련 기술들, 소위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되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강렬하게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있는 기술들을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론이고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블록체인들처럼 뭐 한다면 이게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이건 미국의 압도적인 초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논할 필요도 없겠죠.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일부분 가령 노광 장비라거나 웨이퍼 가공의 일부 공정을 빼면 핵심 기술 전체가 미국한테 전부 기대고 있거든요. 중국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저보다는 뭐 반도체 쪽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첨단 기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사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9월 16일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이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신규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노광 장비가 뭔지 아십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노광이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게 반도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공정이죠. 당연하죠. 이 반도체는 웨이퍼를 만들고 여기에다 회로를 그리고 이걸 여기에다 회로를 그리고 이걸 커팅해서 쓰는 게 반도체 산업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당연히 좁은 선폭을 얼마나 잘 그리느냐, 이게 바로 핵심적인 경쟁력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노광 장비는 원래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지 참 대단하죠. 네덜란드의 그 ASML 맞습니다. 당연히 중국 수출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요. 특히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좁은 회로 패턴을 기판에 그릴 수 있는 노광 장비의 경우에는 ASML만이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네덜란드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말한 건 당연히 정치적인 논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네덜란드 ASML은 수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노광 장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9월 16일 이번에 나온 발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중국에서 자국 기술로 네덜란드 ASML을 거치지 않고 노광 장비를 만들었다, 노광 장비를 확보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노광 장비들의 스펙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보다는 대략 3세대 정도 뒤처져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걸로 7나노 칩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스펙상으로는 해상도 65나노 미만, 오버레이 정확도 8나노 미만인데 아직 정확한 스펙은 알 수 없어도 반도체는 수율이 중요한 업계니까요. 지금 당장은 사실 많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중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말이죠. 2023년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핸드폰이 나왔었어요. 뭐 제가 중국폰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제품이 쓰고 있는 칩은 기린 9000S라는 칩입니다. 이 칩은 SMIC에서 만든 칩인데요. 이게 바로 7나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7나노 자체가 최신 세대 칩은 아니에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현행 3나노 칩을 쓰고 있고요. 아마 다음 세대 아이폰은 TSMC에서 받아오는 2나노 칩을 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노광 장비도 물론 ASML에서 사온 칩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중국이 자국 기술로 이 7세대 칩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의 목적은 중국이 7나노를 아예 못 만들게 하자, 이것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14나노 미만의 칩을 자력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단 말이죠. 기술 연수로 따져보면 대략 현재 세대 기술보다 8년 이상 뒤처지는 걸 목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비웃듯이 넘어서서 2023년에 7나노 칩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이때에도 노광 장비는 ASML 걸 가져다가 썼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ASML 노광 장비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이건 별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인 네덜란드를 압박해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노광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이 첨단 칩에 접근하는 것, 또 생산하는 것, 내재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9월 16일 중국에서 이 노광 장비조차도 어느 정도, 물론 최신까지는
없는지는 아니지만 국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혀버린 거죠. 이 미중 간의 반도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는 아마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 지키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죠. 물론 차이는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것만은 관전자들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미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짧게 2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단이요. 실크 맞아요. 비단은 기원전 대략 3에서 4천년 전에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확한 유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생산에 관한 건 중국에서 국가 기밀로 몇천 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양잠업, 그러니까 비단 생산은 그 시대의 첨단 산업,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반도체 첨단 산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비단이 서방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던 건 기원전 2세기부터였지만 그 이전에도 고대 왕국들의 고위계층들은 중국산 비단을 사용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원전 1070년경 이집트 왕가의 계곡의 미라의 무덤에서 비단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중국에서 전해진 비단에 대한 기록이 간간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던 게 기원전 2세기 비단길이죠. 이 길의 이름조차도 비단을 따서 실크로드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의 통로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 중국은 비단, 도자기, 차를 수출했고 인도는 향신료, 상아, 보석 등을 교역했죠. 로마는 금과 은, 포도주, 카펫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실크로드는 중세 후기에 해상교역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인도,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며 비단을 서방 세계의 고급 직물로 널리 퍼뜨린 데 일조했습니다. 사실 이 비단이 널리 퍼졌는데도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비단 생산 기술, 그러니까 양자범을 철저하게 국가 핵심 산업으로 보호했는데요. 이걸 보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황제 칙령을 통해서 누에, 그리고 누에의 알을 수출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양잠산업 독점은 이로부터 몇백 년, 아니 거의 1000년 동안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이 서구가 양잠산업에 대해서 접근하게 된 건 서기 552년이 되었을 때인데요. 552년이 되어서야 비잔티움 황제 유스티니아스가 처음으로 누에 알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정을 들여다보면 좀 웃겨요. 말만 수도사지 이제 산업 스파이를 파견을 했는데요. 수도사 2명을 파견해서 대나무 안에 누에의 알을 밀수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까지 수많은 수도사들을 파견을 했고 다 참수당했고요. 산업 스파이 명목으로 파견을 한 거였죠. 사실 서방의 제국들이 중국의 비단 제조 기술을 훔치려고 했던 건 어쩌면 좀 당연했던 일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 고급 직조물 때문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내 총생산의 1%를 지출해야 했다는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무역 적자가 일어났겠죠. 이 첨단 기술 때문에. 마치 지금 반도체 때문에 중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밀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비잔틴, 서양에서도 양잠업이 서서히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도 한 1000년 정도까지는 중국의 품질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당연하죠. 짬바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기술은 퍼졌고 무역은 평평해졌습니다. 역사에는 앞선 기술을 보유한 정부가 독점을 시도해왔던 시도들이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중국 황실이 양잠업 기술이나 누에의 알을 유출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렸음에도 결국 비단 제조 기술이 유출되었던 것처럼 도자기나 차 혹은 화약같이 중국이 당시에 첨단 산업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독점 기밀을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이 기술들이 모두 유출되었고 모두 따라잡혔단 말이죠. 자,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과거로 가볼게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일 무역 분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8년이죠. 2018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는 분위기였고, 잠시만, 이거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때 제한했던 것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이 셋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 세 소재를 딱 집어서 제한한 건 당연히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나라가 이런 소재들을 일본이 아니면 구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적인 소재를 차단해서 너희 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라는 계산이었던 거죠. 네, 지금과 비슷하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더해서 핵심적인 병목이라고 여겨지는 노광 장비 혹은 첨단 AI 반도체 등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인 세 가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그때보다는 호전되었고 이런 무역 규제 또한 해제되었기 때문에 수입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만일 또다시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도 이런 핵심 소재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걱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두 가지 과거의 장면을 짚어봤습니다. 하나는 좀 오래된 이야기죠. 비단 이야기였어요. 비단은 심지어 합성 섬유가 넘치는 오늘날에도 고급 섬유로 인정받고 있는 섬유고 잘 나갈 때는 금만큼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GDP의 1%를 비단에 지출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무역 불균형이 아마도 중국의 비담 산업을 복제하고 뛰어넘고 싶어하는 서양의 동기가 됐을 겁니다. 중국은 비담 산업 관련 산업 기밀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유출자들을 목 잘라 죽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따라잡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좀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였죠. 이때 3대 소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규제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재밌죠? 결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이제 임기를 맞춰가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 바로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는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입니다. 드론,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으로서 반도체에서도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잠시 일본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기도 했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을 침몰시켰죠. 한편 중국은 2014년 이후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계획은 미국 행정부의 제재 그리고 봉쇄로 큰 어려움에 막혀있는 것도 사실이죠. 미국은 일본을 침몰시켰던 것처럼 중국에게서도 반도체 패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하죠. 그리고 이번 패권 다툼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이 중국 시장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역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만큼 중국 반도체의 도전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의 도전을 플라자 합의라는 환협정 하나 그리고 반도체 협정이라는 기술협정 하나 이 둘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화웨이의 메이트 프로의 기린칩은 SMIC 자국 생산으로 7나노인 것으로 밝혀져 버렸죠. 게다가 2024년 9월 16일에는 반도체 생산의 병목 공정이던 노광 장비에 대해서도 세계 독점인 ASML에 아직은 격차가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붙는 내용의 특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아무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기술 독점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닥 오래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 오히려 상대방 국가의 자급 기술을 촉진하는 영향을 낳아버리게 되기도 하죠. 가령 2018년 한일 무역 충돌에서 일본이 자기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소재로 생각했던 3대 소재를 수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자급 국산화에 성공해버린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이 과연 2-3년 만에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 핵심 소재들을 복제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절대 기술 패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답은 모른다일 겁니다. 알 수 없다는 자세가 저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무언가를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죠. 한 입장을 너무 확실하게 고수하면 환경이 변해도 의견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모르죠. 미래는 다만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반응할 뿐일 겁니다. 하지만 제 장기적인 추정은 이 기술 격차, 미중 간의 기술 격차는 넓어지는 방향으로 보다는 점차 좁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역사가 흘러온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또한 앞선 제국들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제국이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노광 장비 개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에도 또 다른 투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민한미의 문티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